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동시에 쥐고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단 2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제도 얘기겠지 했거든요. 근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게 계속 나왔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 동시에 기소할지 말지도 결정한다면 그게 공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쪽도 찬성하는 쪽도 전부 국민보호를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진짜 국민 편인가? 그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일단 표면부터 봐야 해요. 지금 검찰개혁 반대 측이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사 사표가 급증하면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미제 사건이 늘고 치안이 악화된다는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중수청이니 공소청이니 새로 만드는 기관들의 역량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논리들이 설득력 없게 들리진 않아요. 새 기관이 제대로 굴러갈지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요. 그해 실제로 사표가 수리된 인원은 연간 약 60명에서 8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3~4% 정도인 거죠. 반면 같은 해 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율은 오히려 소폭 올랐다고 해요. 수사 공백이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가? 아직 논쟁 중인 부분입니다. 숫자 하나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 뒤에 훨씬 불편한 사실이 숨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먼저 구조 자체를 봐야 해요. 한국 검찰이 쥐고 있는 권한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영장 청구권. 이게 전부 검찰 한 곳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미국은 FBI가 수사하고 DOJ 검사가 기소합니다. 독일은 크리미널 폴리차이가 수사하고 슈타츠 안발트셔프트가 기소를 맡아요. 영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CPS, 왕립검찰청이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한 기관의 권한이 다 몰린 나라, 세계에서 딱 2개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어딘지는 직접 찾아보시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 구조가 실제로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수사는 해놓고 기소를 안 하면 사실상 처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기소는 했는데 증거가 부실하면 표적 수사를 한 뒤 여론전에 활용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기소 단계까지 동일한 기관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도 설계 문제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검사장급 이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고요. 구조적으로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실제로 역대 검찰총장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황교안 전 검찰총장은 국무총리를 거쳐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검찰이 정치로 가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실제로 벌어진 일들도 있어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수사팀 교체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조국 관련 수사는 수사 기간과 강도, 자료 제출 요구 수준이 과거 유사 사례 대비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내부 지적이 있었고요. 2020년에서 2021년 이재명 관련 수사에서는 기소 후 1심 무죄 항목이 다수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의 독립적 판단인가, 정치적 판단인가? 이 질문에 검찰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대 시각도 있어요.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수사라고 부르는 건 논리 비약이라는 법조계 일부 목소리도 실제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그 판단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지금껏 이 구조가 유지됐을까요? 여기서 진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의 삼각형을 봐야 해요. 검찰, 언론, 정치권이 연결된 구조예요. 검찰은 수사 정보를 특정 언론에 선별해서 제공합니다. 이른바 포토라인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기소도 되기 전에 피의자를 언론 앞에 세우는 겁니다. 언론은 그 수사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하고요.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그 여론을 보면서 검찰 인사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리가 끊기는 게 두려운 건 검찰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이 삼각형이 어떻게 흔들리냐면요. 중수청은 정치, 부패,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검찰의 정치 수사 도구 기능을 제거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니까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릴 주체 자체가 분리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개혁의 진짜 의미는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20년이 넘도록 못했냐는 질문이 남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야당일 때는 검찰개혁을 외치다가 여당이 되면 검찰 인사권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태도가 바뀌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외쳤던 쪽이 막상 검찰 인사권을 쥐고 나면 그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지는 거죠. 이 구조는 진영에 무관하게 똑같이 작동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개혁을 두고 검찰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난 프레임과 검찰 권한 독점이 민주주의를 망친다 난 프레임이 동시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쪽 뉴스를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구조입니다. 치안 걱정, 당연히 해야 합니다. 새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지 지켜봐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한 기관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부 쥐고 있는 구조가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전부 국민 보호를 내세운다면 누가 진짜 국민 편인가 하는 거였는데요. 그 답은 결국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설계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이 2026년 4월입니다. 10월 출범까지 6개월 남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복실이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복실이가 다음 이슈도 열심히 파가지고 오겠습니다.